안녕하세요. 풍문레이더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재계산업의 이슈와 자본시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주요 이슈들까지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공동진행의 이승익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5월에 정 가운데에 왔네. 실록의 계절이죠. 네,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또 네. 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요즘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그 재계산업의 한훈식 기자 모시고 재계산업계의 다양한 소식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산업은행의 이제 그 이동걸 회장, 네. 1년 5개월의 잔여 임기가 있는데 예. 이제 퇴임하기로 본격 발표를 했죠. 제가 9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바로 네. 하루 전날 네.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네, 4월 말에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정부 측에 전달했고 네, 퇴임식을 9일 날 가졌습니다. 임기가 원래 내년 9월까지입니다. 네. 9월까지인데 아까 취직하셨듯이 꽤 오래 남아 있는데 퇴진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고려 때문이죠. 사실 그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 아닙니까? 어떤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과 바로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미리 그 사표를 낸 걸로 판단됩니다. 은행장이 아니고 회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 시중은행들은 그 수장을 은행장이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그 정책금융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 세 군데 있습니다.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 네. 그리고 IBK 기업은행인데 네. 나머지 두 쪽은 은행장인데 네. 이쪽 산업은행은 그래도 정책금융기관 중에서 제일 맏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사실 최근 같은 경우가 어떤 산업은행의 존재감이 네. 그 이동걸 회장의 어떤 존재감이 네. 그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지금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존재감보다 더 컸었습니다. 네.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상이라든지 그런 존재감이. 그러고 보니까 한국은행은 총재라는 표현을 쓰고 네. 산업은행은 회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네. 각기 다르네요. 사실 예전에도 네. 그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총재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회장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은행장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다시 지금은 또 회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동걸 회장이 퇴임 앞두고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 열었다면서요? 예, 이게 지난 2일 날 들었는데 사실 그 퇴임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그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네. 이야기를 안 하는데 네. 이동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좀 굳이 네. 그것도 이렇게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회보다는 네. 자신의 그 어떤 업적이라든지 네. 그리고 현 정부, 새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쏟아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걸 작심 발언이다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예. 사는의 어떤 부산 이전에 대해서 예. 이 회장은 이 부산 이전은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소식이 이제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됐던 부분일까요? 네, 예. 이동걸 회장 언급하기를 사실 부산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네.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산업은행까지 왜 내려보내냐? 다른 지역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동걸 회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친문재인 인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동걸 회장의 있던 발언에 대해서 두둔한 쪽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금융허브를 2개로 가져가겠다. 네. 서울, 부산을 2개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사실 금융허브 정책을 두 곳으로 이렇게 이원화하면서 서울과 부산의 어떤 그런 경쟁력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5년 전인가요? 그 한국거래소를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보내면서 서울 같은 경우가 경쟁력 지수가 세계 7위에서 30위까지 떨어졌고 부산 같은 경우는 30위권에서 7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서로 어떤 지역적인 배려 차원인데 그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차원, 정책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 어떤 금융 산업의 어떤 그런 비전을 좀 메시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동걸 회장의 어떤 그런 발언에 대해서 또 동조하는 쪽도 있습니다, 사실. 예. 뭐 서울 이전을 반대하는 건 아니죠. 네. 왜 부산으로 가냐는 것에 대한 반대. 이게 지금 산업은행은 사실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본점이 서울인데 이걸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으로 좀 내려 보낸다는 건데 사실 이게 내려 보내자면 그 전에 좀 뭐 후속 작업이 많습니다. 첫째,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세워진 회사입니다. 법률을 바꿔야 됩니다. 그 지금 한국산업은행 보면 한국산업은행 본점은 서울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부터 바꿔야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들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굳이 뭐 부산까지 내려볼 필요가 있나? 산업 내부에서도 당연히 좀 반발이 있습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시카고에도 거래소가 있고 뉴욕에도 또 금융 허브가 있고 뭐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일종의 연방 국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실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니까 이렇게 금융 허브 정책, 홍콩 가격이 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KTX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부시 아니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뭐 금융 허브를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냐? 어떻게 보면 금융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청와대도 옮기는 바람에 뭐 산업을 하나 옮기는 게 어렵겠어요. 예, 뭐 이런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지난 그 임기 때 굵직한 딜들 결국 성과들 못 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기자 간담회 하면서도 뭐 자기가 이야기한 게 국제관 기업들 뭐 대우조선 그리고 상용차 그리고 옛날 금호생명이죠. KDB생명 구조조정 외 메가 외에는 다 성공했다. 이런 게 기업들 뭐 타이어, 뭐 대우조선, 대우건설이죠. 그런 거 다 성공했다는 자기의 업적을 좀 과시를 했었습니다. 그쪽에 자화자찬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이라고 비칠 수 있는데 나름 뭐 마지막 가는 소위일 수도 있고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그래도 사실 4년 8개월 동안 산업은행 수장을 맡았습니다. 연임을 했습니다. 그 업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일각에서는 뭐 사실 뭐 좀 이렇게 이동걸 회장의 어떤 그런 뭐 업적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걸로 판단됩니다. 또 산은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합병을 해서 단일 국적 항공기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재작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인수 합병 계획도 지금 제동이 걸린 상태인 건가요? 맞습니다. 멈춘 상태인 맞습니다. 건가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정위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쪽의 어떤 그런 유럽 당국, 경쟁 당국의 어떤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중국 경쟁 당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을 좀 이렇게 허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넘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EU 경쟁 당국과 미국 FTC 그 경쟁 당국의 어떤 그런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이 불발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질문이 생겼는데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항공이 아닌 항공인데 왜 미국하고 유럽이 나서는 상황인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인천 LA 가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만 운영을 합니다. 미국 국적 항공사들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두 항공사가 결합을 하게 되면 독점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쟁 당국 FTC 연방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아까 그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국 같은 경우에도 EU 쪽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두 기업이 결합이 되면 EU 어떤 조선 산업에서의 어떤 그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EU 쪽이 자국 내의 어떤 조선 산업을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하에서 자국 항공기 산업에 대한 보호.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대우조선 그 박주선 사장도 이번 그 알박기 인사로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올 초인가요? 이게 박주선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대학 동기의 동생입니다. 잠깐만, 경희대 대학 동기의 동생, 친구의 동생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친구의 동생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딱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이죠. 뭐 조금 대우조선 그 대주주는 이렇게 뭐 산업은행이다 보니까 약간 딱 알박기 인사를 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그 퇴임하기 전에 네. 3월 달인가요? 네. 신임 사장에 좀 선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 쪽에서 약간 뭐 제동을 많이 걸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우조선 주인은 산업은행이니까 네. 이동국 회장이 밀어붙인 거죠. 참 뭐 그 소위 말하는 본인도 낙하산 인사지만 또 낙하산 네. 또 인사들은 많이 또 이렇게 또 있었나 봐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사실 이번 새 정부 출범하기 이전에도 뭐 네. 여러분 공기업들 쪽 인사를 좀 한 면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편 그 지난 그 이해찬 전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판 기념회에서 건배사를 할 때 집권 20년 하면서 힘차게 또 건배사를 해서 또 논란을 일으킨 적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지난 2020년 9월 달입니다. 정확하게 네. 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그 출판 기념회에서 네. 좀 이동국 회장이 가자 20년 네. 결국 민주당 집권 20년을 외쳤습니다. 네 번을 더 해먹자 그런 예, 얘기였었네요. 그래서 예, 정치적인 중립을 좀 지켜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한 발언 그래서 사실 이 아닐까요? 국회 쪽에서는 사실 이동국 회장이 한번 사과를 했었습니다. 네.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과를 했는데 네. 이게 한 번도 발언을 내놓으면 이렇게 좀 쏟아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네. 그래도 공직에 있으신 분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시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다는 건 참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좀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네, 이 산은의 본점이 이제 이전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된 상황인데 예. 이 신임 회장, 차기 회장을 더 많이 이제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차기 산업회장으로는 누가 후보에 올랐습니까? 지금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네.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뭐 1순위라고 좀 발표만 좀 남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친시장주의자죠. 그렇죠. 원래 그 삼성 출신입니다. 네. 삼성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요직을 거쳤습니다. 네. KB 금융구 회장까지 역임을 했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검투사라는 네. 그런 별명까지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검투사란 별명이 붙었죠?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네. 또 저돌적으로 치고 나가고 네.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이런 국책은행 수장자는 정부 정책 방향에 예. 따라서 항상 자주지 많이 움직일 텐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세요? 사실 뭐 산업이라든지 수출입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정부의 어떤 금융 정책, 뭐 정책 같은 스탠스를 맞춰야 되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뭐 정부 쪽 사람과 좀 이렇게 뭐 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네. 그런 사람을 좀 안 치겠죠. 네. 사실 황영기 좀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올 2월달에 뭐 그 윤 대통령 네. 어떤 그런 뭐 당선을 뭐 염원하는 그런 전 현직 금융인 110은 선언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아주 뭐 첫걸은 아니지만 그런 가까운 인물로 좀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시쳇말로 줄 잘 섰네요. 그나저나 그 산업은행이 자리는 예. 원래 산업은행의 취지가 기업의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예. 예. 그 기업의 지원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기업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직원들의 뭐 그런 좀 애티튜드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저도 산업은행 관계자들 만나면 정말 갑 오브 갑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권위와 그 정말 갑질 기업들에 예. 대한 갑질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예, 이게 한국산업은행이 1954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항상 경제 부흥을 할 때 네, 그러면서 뭐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었습니다. 네, 기업들에게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그 자체가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네. 일반 서민들은 금융권에서 뭐 신용대출 거의 못 받았습니다. 빌린다 하더라도 금리가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두 자릿수 20%. 예. 그렇죠.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었지만 20% 30%까지 됐습니다. 거의 사채 수준이죠. 예, 예. 근데 뭐 일반 그 기업들에게 네, 거의 한 자릿수 어떤 그런 저리로 네, 자금 지원을 했던 거죠. 네. 물론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부 정책기관 산업의 그런 역할이 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시대가 바뀌면서 산업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뭐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고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그런 역할을 돕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업은행의 어떤 예전의 어떤 그런 영화에 못 잊었는지 좀 이렇게 갑중에 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일각의 비난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그 산업은행 회장으로 오시던 그 원래 취지로 돌아가서 기업을 섬기는 마음, 이 문화부터 다시 한번 좀 자리매김을 잘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스테이 한훈식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장, 자본시장의 김필주 자문위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요 2대 주주죠. 상장기업 중에 비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가요? 예, 현재 그 빗썸으로 잘 나가는 이 비덴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방송용 모니터 본 사업에서도 상당히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비덴트는 방송용 모니터 그리고 관련 기기를 생산하는 벤처 기업인데요.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창사 이래로 디지털 방송과 전문가용 비디오 시장에서 이 필요한 고성능의 HD 비디오 장비를 제조하고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마셜 일렉트로닉스나 독일의 HD2 라인 이런 다양한 전 세계 굵직한 회사들과 경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소니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주요 제품들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비덴트는 이 자체 브랜드인 TV 로직으로 이 관련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제품이 7인치 필드 모니터인데요. 이 업계 최고의 밝기를 자랑하는 이 제품으로 3600니트의 초고위도의 기능과 이 샤프니스 기능 그리고 피킹 부스트 기능을 더해서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 방송 장비로서 이 방송 촬영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4K 디지털 비디오 컬러 프로세서인 이 4K 역시 유명 제품인데요.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 프리뷰부터 방송 제작, 송출,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이 컬러 변환과 보정에 활용하면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장비입니다. 이 고성능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CPU를 탑재했기 때문에 이 4K나 UHD 영상의 컬러를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방송용 모니터 사업이 지금 제일 주력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경쟁력을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비덴트의 경쟁력의 핵심은 다양한 제품군인데요. 이 카메라용 5.5인치 뷰파인더에서 55인치 4K UHD 모니터까지 이 폭넓은 제품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방송국의 주 조종실이나 부 조종실에서 현장 중계차 그리고 스튜디오 야외 촬영장까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성능을 바탕으로 2019년에 국제 방송 장비 전시회인 이 넵에서도 포스트픽스로 선정되면서 2개의 상을 수상하는 이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소비자들, 엔드 유저들은 저희 같은 방송국들이네. 예, 맞습니다. 주요 이제 소비자는 방송국인데요. 이 방송용 디스플레이의 주요 목표 시장이 이 지상파 방송 사업자입니다. 국내 시장에 KBS, MBC, SBS 이렇게 다양한 지상파 방송국이 이제 주요 소비자입니다. 근데 이 전 세계에 1,700여 개의 방송국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넵쇼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시장에서 이 당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영업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 개발 뭐 R&D를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 기술 개발에도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이 TV 로직의 프리미엄 라인인 31인치 4K HDR 모니터를 시작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 룸 시리즈 제품에 새로운 컬러 엔진인 로직 컬러를 탑재했습니다. 이 로직 컬러라는 게 뭐냐면 이 컬러 프로세스 엔진의 일종인데요. SDI 단자를 통해서 입력되는 이 영상 신호를 24비트 선형 RGB 색 공간으로 변환해서 이 필요한 영상 처리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이 로직 컬러라는 겁니다. 또 모니터 색 보정 소프트웨어인 로직켈과 측색기를 정밀하게 보정해주는 이 프로브켈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해외 시장도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해외 진출의 실적과 성적은 괜찮은 편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장에 발맞춰서 이 전문가용 방송용 HD, LCD 모니터를 이 선제적으로 출시하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요. CNN이나 BBC, RAI 등 이렇게 해외 방송국에서도 제품을 공급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방송용 모니터 기업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54개국의 90여 개의 판매망을 통해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70% 이상을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1위인 이 소니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주주분들은 우리 비덴트의 본 사업보다 네. 이 가상화폐 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빗썸의 또 주요 주주로서도 상당히 네. 비덴트가 유명한데 네. 지금 빗썸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예, 빗썸 지분 구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비덴트가 빗썸의 34.22%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빗썸의 지배 구조는 매우 복잡한데요. 이 버키 스튜디오 입장에서 보면 강지현 대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강지현 대표서부터 이니셜 투자조합, 버키 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비덴트 순으로 이렇게 가면서 빗썸과 빗썸 홀딩스를 총 합쳐서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덴트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본업인 이 방송 장비 기업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워낙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 정부의 규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 상당히 축소됐는데 실질적으로 업비트 빗썸이 이제 가장 선두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진입자가 제한적인 가운데 이 빗썸의 점유율 상승 그리고 신사업을 통해서 이 비덴트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강지현 대표를 만나봤는데 네. 또 친오빠가 강정현 회장이고 네. 두 남매가 경영을 하는 회사인데 네. 상당히 호흡이 잘 맞고 정말 맞습니다. 그 가족 경영이라고 하더라도 네. 상당히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메타버스, NFT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빗썸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네. 가지 그 가상화폐 사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NFT 사업 또한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 최근 경쟁사인 업비트도 NFT 사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40점의 NFT를 판매했는데 약 1억 원의 수수료를 올린 되게 대박의 사업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 앞으로 이 NFT가 고가 미술품뿐만 아니라 엔터사의 팬덤 생태계를 통해서 이 NFT를 발행을 하고 또 게임 아이템, 뭐 명품 인증서 이렇게 다양하게 일상생활로 이렇게 침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NFT 유통의 세컨더리 마켓이 형성되면 또 이 거래소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이 빗썸을 갖고 있는 비덴트 입장에서도 상당히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이 버키 스튜디오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 협력 관계를 시작했고 또 NFT와 메타버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 등을 견고하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빗썸과 버키 스튜디오는 이 120억 원씩 출자를 해서 빗썸 라이브를 또 출범을 했고 이 빗썸 라이브에서 NFT를 또 판매를 하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석 강화 차원에서 최근에 또 비브 스튜디오 네. 또 인수 투자를 했죠. 예, 인수는 맞습니다. 투자인가요? 예, 지분을 아예 인수를 했습니다. 네. 250억 원을 출자해서 이 비브 스튜디오스의 지분을 약 13.5%를 확보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이 비브스 스튜디오스는 인공지능 그리고 실시간 증강 현실, XR 등 이 복합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다양한 버추얼 휴먼을 제작한 업체입니다. 작년에 유명했던 이 너를 만났다라는 이 그 MBC에서 휴먼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때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이 VR로 구현한 회사가 비브 스튜디오스입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공연 중에서도 이 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멤버 슈가의 홀로그램을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 개표 당일날 이 JTBC에서 AI 버추얼 휴먼 기술을 선보여서 이 실제로 이 대통령들이 있는 것처럼 이 가상현실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 비브 스튜디오스가 메타버스 활용을 하면서 이
투자를 시작으로 메타버스 서비스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신사업의 비중이 더 네.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또 지난달에 그 500억 원 규모 네. 상당히 큰 자금인데 네. 이 자본시장의 큰 손이죠. 원영식 맞습니다. 회장이 갖고 있는 초록백 컴퍼니로부터 또 투자를 또 추가적으로 이끌었다고요? 예, 지금 이 비덴트와 초록뱅 컴퍼니가 상당히 협업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덴트가 발행한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초록뱅 컴퍼니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자산 그리고 매매 중개업, 이 NFT 제작 판매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에 추가하면서 이렇게 비덴트와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초록뱀 컴퍼니가 엔터 소속사 기업 네, 초록뱀 아닌가요? 미디어 이렇게 다양한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초록뱀 미디어랑 초록뱀 컴퍼니가 다른 회사잖아요. 네, 다른 회사입니다. 네. 그 최근에 최대 주주의 그 책임 경영 뭐 어떤 네. 그 액션들이 있었길래 호평을 받고 있죠? 예, 그 최대 주주가 인바이오젠인데요. 인바이오젠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300억 원 현금을 이 비덴트에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비덴트의 최대 주주인 인바이오젠의 지분율이 약 17.5%에서 19%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비덴트의 최대 주주인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버키 스튜디오의 강지현 대표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 강지현 대표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되면서 이 자회사 그리고 이 인바이오젠의 투자가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지배 구조의 안정성이 공고해지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발전한다는 게 이 강지현 대표의 포부입니다. 그럼 말씀 중에 나왔던 회사가 이제 상장사 벌써 3개네요. 인바이오젠, 버키 스튜디오, 비덴트. 네, 지분 구조상을 보면 버키 스튜디오가 가장 위에 있는 상장사죠. 네 맞습니다. 한때 또 버키 스튜디오가 지난 그 우리 오징어 게임 네, 또 한번 큰 돌풍이 불었을 때 또 그쵸. 수혜주로 네.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큰 호평을 받았었는데 또 네. 요즘 어떤가요? 버키 스튜디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OTT 시장의 대부분들의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근데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차기작을 준비하는 이 한류 콘텐츠가 앞으로 주목받으면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스튜디오 김필주 자문위원 앞으로도 계속 메타버스, 가상화폐 또 관련된 신사업들 관련된 종목들 많이 좀 집중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 디지털 자산의 김형석 자문위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가상자산 거래소 요즘 계속 그 유의 종목 지정하고 있다면서요? 예. 네. 또 심하면 상장 폐지까지도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반응들이 어떻죠? 굉장히 지금 특히 어제 오늘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이 와중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옥석이 좀 많이 가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거래소들별로.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은 코빗, 고팍스 이런 전체적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평소에 이 힘을 잘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코인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속속들이 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인가 또 제가 알기로는 티몬에서 또 어떤 루나라는 코인을 발행했는데 이 코인도 유의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되고 예. 여러 코인들도 많이 유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건 아닌지 투자자로서 좀 걱정이 되는 마음도 듭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루나라는 코인 특히 어제 유의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됐었죠. 이게 최고 한 14만 원 정도까지 기록을 했었던 코인인데 현재 글로벌 시세로 $1 정도에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거래소들은 즉각적으로 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 화면이 빗썸에서 그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금 코인의 상태예요. 총 7개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7개가 전체 몇 개 중에 7개냐? 200여 개의 거래가 지원되고 있는 코인 중에 지금 7개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3.5%에 육박하는 그런 개수의 가상자산들이 현재 유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혹시 이 기자님은 유의비밀이나 상폐비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러게 저도 이제 뭐 코인을 제가 뭐 즐겨 하지는 않는데 그 빔을 쏜다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한번 주가가 아니죠. 코인의 시세가 크게 급등을 하고 또 갑자기 훅 꺼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이 빔이라는 단어에 붙여서 이제 유의빔, 상폐빔 이런 신조어들이 코인 시장에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상장빔도 있고 이 빔이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레이저빔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레이저빔처럼 반짝하고 쫙 쏴 올린다. 그리고 쫙 또 하락을 한다. 일종의 뭐 스타워즈 같은 그 칼을 말하는 거죠. 약간 좀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의 좀 특성을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농담처럼 또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폐되는 종목에도 뛰어들어가서 단타를 치는 투기 민족이다. 이런 말이 또 이 코인판에도 굉장히 우스갯소리처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렇게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예전에 빗썸의 버지라는 코인인데 상장 폐지가 발표되자마자 저렇게 수십 배가량 또 쏘아 올린 그런 차트임을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상장 폐지가 되는데 저렇게 급등을 위험하지 하지? 않나요? 상장 폐지가 되니까 그 사이에서 이 변동성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거래량이라든지 변동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주면 나는 여기서 10%만 먹겠다, 20%만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매수세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000원 정도의 상장 폐지가 되고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됐을 상황이었는데 이 패닉셀이 유도가 되면서 또 불가피하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 또 많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거래소 차원에서는 그럼 이러한 사태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됩니다. 사실 특히 이 유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타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바로 거래를 중지시키고 차라리 그 어떤 재단에서 소명을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거래를 재개하든 아니면 타 거래소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의 출금을 지원을 하든 해야 되는데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또 줘요. 거래소에서. 이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재단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소명을 원만하게 하면 이 유의 종목 지정을 해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사이에 투자자들은 단타를 친다라는 것이죠. 뭐 하나 보고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내지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지금 됐지만 나중에 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유의 종목이 해지가 되면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미리 또 선점해 놓는다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식시장에서는 관리 종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제도인 것 같아요. 예, 거의 비슷한 제도죠. 관리 종목에 들어가면 일단 상장 폐지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유의 종목이 이런 의미인 거죠. 저 상장 폐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위험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의 종목 지정 자체가 어떻게 하나의 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그 거래소 차원에서의 전략이 되었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고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또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거래 수수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빗썸에서 유의 종목으로 어제 또 지정이 되었고 굉장히 이 뜨거운 감자로 작용을 하고 있는 루나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이 거래량이 4,5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금액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여기에서 수수료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짭짤하네요. 그렇죠.
자, 이런 과정에서 코인원이라는 그 우리 코인 거래소가 유의 종목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코인원도 그렇고 뭐 빗썸도 그렇고 모든 거래소들이 현재 유의 종목들이 많이 또 지정이 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코인 중에 또 유독 말이 많은 코인이 KSC 코인이죠. KSC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코인원에서 이 재단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유의 종목으로 또 지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자체가 상당히 좀 불성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KSC 코인 같은 경우에 재단의 이 메인 지갑, 그 재단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갑이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약 1,600만 개 정도 그렇게 큰 규모의 자산은 아니에요. 네. 전체 발행량 대비. 다만 유통량 대비해서는 충분히 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의 해킹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600만 개의 해킹이 어디에서 당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1,600만 개가 당했는지에 대해서 공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거래소 차원에서. 다만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은 뭐 다시 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해킹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물량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는 이더 스캔만 사실 잘 확인을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를 굳이 숨기려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인식을 좀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해킹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사례들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 오히려 자신들이 그 보호해수된 물량을 풀면서 해킹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례도 종종 있더라고요. 해킹 관련해서는 네, 재단도 거짓말을 하고요. 네, 거래소도 거짓말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특정 거래소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래소 차원에서 이 과징금이라든지 세금을 폭탄을 맞았을 경우에 전반적인 어떤 시세를 영향을 줘 가면서까지 해킹을 당했다. 네. 거래소 지갑이 해킹을 당했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면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례가 2019년에 한 2건 정도 네. 또 있었습니다. 거래소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건 해킹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일부러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닙니다라고 충분히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이 상황들이 너무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죠. 마치 유행처럼. 네.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이제 거래소 중에서 빗썸은 유의 종목 지정에 관해서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또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섣부르게 여기에 또 새로 발을 담그는 것은 굉장히 또 지양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의 급등락이라든지 변동성, 거래량 그리고 유동성이 어떻게 또 채워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단타를 치겠다 아니면 내 여기서 뭐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다만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단독 상장인 그런 코인들이 있겠죠. 단독 상장인 코인이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고 상장 폐지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또 터는 게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또 중요할 수도 있겠죠. 다만 어느 정도 또 재단의 규모가 있고 해외 거래소, 글로벌 거래소에 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큰 걱정은 또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거래소는 당연히 이 투자자의 어떤 사유 재산인 코인에 대해서 출금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이 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로 또 출금을 하고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기다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크게 뭐 무서워하지 말고 제 생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빗썸이나 업비트 등등 이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이 또 지정이 되고 뭐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약간 좀 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업비트 같은 경우 예. 여기 거래소 같은 경우는 특근법이 발효가 되면서 예. 여기에 따른 또 상장 폐지 코인들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2021년에 업비트 같은 경우에 이 특근법이 발효가 되면서 한 번에 24종의 가상자산을 무더기로 유의 종목으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대다수가 또 상장 폐지가 됐어요. 네. 이럴 때 한번 뭐 우르르 와르르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거래소를 재정비하자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또 재단이 사실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고 상장 폐지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사실 거래소 차원에서도 막기는 힘든 거죠. 네. 다만 예방은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1년에 이런 상장과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예. 늘 우리가 좀 주목하는 부분이 거래소들마다 다 상장 규정과 상장 폐지 규정이 다 다르죠, 지금 현재. 그렇죠. 유의 종목 지정 기준도 다 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래소에서는 코인이 원활하게 잘 거래가 되고 있고 어떤 거래소에서는 유의 종목 지정이나 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한테 혼선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오히려? 굉장히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네. 특히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초대형 거래소에서 네.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또 상장 폐지를 시켜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미만의 규모를 가진 거래소들은 자연스럽게 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네. 또 대형 거래소에서 유동성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거래소들이 그만큼의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네. 아니면 변동성을 좀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괜히 거래소 이미지만 실추를 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래소마다 유의 종목 지정 혹은 상장 폐지 예. 아니면 또 이제 상장 이런 기준들은 상당히 많이 상이합니다. 네. 상이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상장 폐지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정말 속히 말해서 잡코인이라고 하죠. 네. 그런 코인들을 애초에 상장을 안 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네. 분석의 툴을 거래소 차원에서 좀 꾸준히 꾸려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번 특근법이 지난 9월 달에 발효가 되면서 상당히 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좀 상장 폐지 규정이라든가 상장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규정상 어떻게 잘 좀 명백하게 가다듬고 이런 부분들이 명백해야 투자자들도 왜 내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는지 예. 뭐 억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워낙 그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사실 거래소들끼리 경쟁을 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래소들 간에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합의는 좀 있어야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거래소들 간의 어떤 기준이 계속 상이하고 그럼 저 거래소에서는 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또 안 돼? 네. 왜 상장 폐지가 됐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네. 특히나 이런 상장 폐지 혹은 상장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이 많이 좀 어지러워진다라는 거죠. 네. 뭐, 특히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엔 사실은 뭐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물론 이 돈을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말 실력이 있고 아니면 자금력이 있고 사업성이 좋은 그런 코인들은 좀 상장을 좀 시켜줘야겠죠. 네.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또 상장이나 상장 폐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거래소들이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요소이다. 네. 그런 판단입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코인 시장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김명석 의원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this crowd from seeing to believing. Got a taste for blood and my tongue keeps bleeding from the words I spit so sharp.